네, 이제 거의 마지막에 와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유행성 폐렴 얘기하면 한 상위 5% 정도의 지금 농장들에 해당하는 얘기를 이때까지 드린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일반 농장에서의 현실적으로 과연 유행성 폐렴을 어떻게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필요할지 경험을 통해서 강성준 수의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걸 마이코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백신과 그 다음에 투약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했고요. 그 나머지 사양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앞서 분류했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간략하게 저희의 가이드를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음성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통제된 양성이냐 통제되지 않은 양성이냐에 따라 가지고 번식돈 백신을 하느냐 아니면은 몇 회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번식돈과 자돈에 대한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통제된 양성에서 는 당연히 이제 자돈에 대해서는 좀 투약이 돼야 되겠지만 번식돈에 대해서는 투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제되지 않은 양성의 경우에는 이제 번식돈 및 자돈사에서의 투약은 반드시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자돈 백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안정된 양성인 경우에는 3, 4주령에 정확하게 백신을 해주시면 되겠지만 통제되지 않은 양성일 경우에는 1에서 4주령 정도에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백신 접종 시기를 좀 당기는 것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번식돈 백신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통제된 양성에서 할 필요가 있냐 없냐는 사실 저희들끼리도 조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하던가 아니면 연 2회 정도의 백신을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통제되지 않은 양성의 경우에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 4회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사실 그 MH 수직 감염 감소 및 감염 수준 감소를 위해서 모던 백신 프로그램을 좀 정리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를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표로 놔뒀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2회 분만 전에 2회씩 해서 회전을 돌리면은 대부분 한 5회 정도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스케 이분이 하신 거는 분기별로 해서 4회까지 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백신 회사에서 말하는 그 면역 지속 기간 자체가 22에서 26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 2회만으로 모든 군을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통제되지 않은 양성의 경우에는 4회 정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투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떠한 제재를 선택할 건지 아니면 투약을 어떠한 형태 아니면 어떠한 경로로 투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했었었고요. 일단은 주사제가 가장 좋다라는 거는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고, 다만 이제 자돈사나 이런 데에서는 주사제로 전체 치료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음수의 형태로 들어갔을 때와 그 다음에 액제 형태로 들어갔을 때와 사료, 그러니까 고형의 형태로 이제 사료를 투약을 했을 때 비교를 조직 내 이제 농도를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직 내 분포를 보면은 음수로 액제로 투여했을 때 장 내에서 흡수율이 높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폐라든가 혈중 농도가 사료 첨가제로 투여한 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난 자료가 있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는 이제 될 수 있으면 첨가제는 음수제로 투여하는 것들을 권장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음수제를 이제 가격 대비, 그러니까 티아물린 1g당 얼마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성분당 가격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음수제가 사료 첨가제보다는 오히려 싸게 먹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수율까지 높다 그러면은 당연히 음수제를 선택하는 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재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페이퍼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EMA 자료, 유럽 메디칼 에이전시인가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조직 내의 농도, 저희가 권장하는 용량으로 투여를 했을 때 조직 내 농도와 MIC 90의 필요한 농도를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그것들이 높은 배수로 차이 나는
제재들을 몇 가지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티아물린, 클라스로마이신, 가미스로마이신이 좀 더 높게 나온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 그러면 번식돈, 그러니까 모돈의 경우에 이제 통제되지 않은 양성에서 투약을 권장을 드리는데 그 시기는 분만 전이고요. 일단 모돈 같은 경우에는 첨가제를 좀 권장을 드리지 않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먹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체중당 용량에 맞게 주사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음수보다는 사료 첨가로 해서 탑드레싱 형태로 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 자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도 이제 항생제 사용량을 줄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수 증상이 확인됐을 때에 투여를 하고 사료보다는 음수로 투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아물린 아니면 마크로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 퀘스천 카드를 전달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으로는 그 마이코플라즈마 음성 후보돈보다는 양성돈을 도입하는 게 농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아마 이건 다른 질문인 그 양성인 일반 농장에서도 양성 후보돈을 도입했을 때 과연 문제가 발생할까? 요거와 굉장히 좀 유사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우선 김성일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보돈이 양성이고 받는 농장이 양성이라는 그렇죠. 의미 같은데 네. 이게 종돈장들이 위생 수준이 높고 대부분 오리노라웃이 되기 때문에 종돈장이 양성이라도 분양하는 돼지는 몇 마리는 음성이 될 수도 있고 감염 시점이 다 달라서 이게 그 분양하는 걸 보면은 한 방에 있는 걸 다 그대로 분양해 주진 않습니다. 이렇게 그 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봉방에서 이렇게 골라서 분양을 하다 보면은 제 발표 자료에서 한번 아까도 보셨겠지만 그 앞뒤로 구간들이 다 양성인데도 특정 구간은 음성인 애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해서 그 종돈장이 양성이라고 다 양성의 배출이 끝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개체별로 그 감염 시점이 조금씩 다 다르고 걔네들이 들어와서 언제 배설이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음성 들어온 거와 동일하게 좀 순치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이 저희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실제 유행성 폐렴이 음성이었다가 양성으로 전환될 때 과연 그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좀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대화하면서 굉장히 클리어하게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다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음성에서 양성 전환됐을 때 마이코플라즈마 병원체 단일만으로 과연 어떠한 손실까지 경험해 보셨는지 혹시 되시면 한 번씩 말씀 가능할까요? 일단 저희가 PIC 코리아 같은 경우는 현재 분양하고 있는 종돈들은 다 음성이고요. 그게 저희가 개런티는 안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PRS나 PD 같은 경우는 선발할 때마다 모니터링 하니까 그걸 어느 정도 보증해서 보낼 수가 있지만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선발할 때마다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항체 검사를 하더라도 양성 전환 되려고 하면 감염되고 나서 6주 정도 지나야 양성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고 나서 우리가 검출할 때까지 인터벌이 너무 길어서 개런티는 안 합니다. 안 하지만 저희가 정기적으로 저희는 이제 모든 종돈장들에 대해서 분기마다 검사를 하고 있고 GGP는 매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이덱스 기준으로 음성을 확인을 계속 하고 있고요. 뭐 딱 일부 GP가 음성인데 그 백신을 하는 농장이 있어요. 이제 그 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런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려도 저희가 다른 GP 같은 경우는 음성을 유지하다가 양성 전환이 되는 상황을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던 그 농장에 눈에 띄는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이코플라즈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호흡기 증상이 굉장히 눈에 띄게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제 전파 속도는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인터벌은 있지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요. 일단은 다른 질병 문제가 크게 없는 상황에서 폐사율이 높아지진 않았어요. 저희 사례에서는. 네, 하지만 일단 출하 일령이 3주가 바로 이제 연장이 됐고요.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종돈장에서도 분양을 하면은 이 종돈장 입장에서는 분양 품질의 문제가 됩니다. 이제 뒤쪽에서 호흡기 증상으로 이제 특히나 괜찮다가도 운송하면은 또 내리면 기침하고 하기 때문에 분양 품질의 문제가 있어서
종돈장으로서는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 농장은 PRS는 음성인 농장이죠? PRS 음성에 이제 다른 질병 없는 상태에서 폐사는 그러면 원래 한 몇 퍼센트 정도였을까요? 그 아까 김성희 원장님 한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폐사 규모나 아니면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폐사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폐사는 별로 발생 안 했어요. 근데 호흡기 증상이 심해서 증체가 굉장히 늦어진 거죠. 3주 이상 돼지 키워보는 농장 입장에서 출하가 3주가 지연된다는 거는 사실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공간의 문제도 있고 농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죠. 그래서 음성 상태에서 양성 만약에 마이코플라즈마가 MH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몇 번의 경험으로는 인지를 못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초창기 때는 인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마이코플라즈마 감염 돼지가 늘어난 이후에는 명확하게 뭐가 왔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티가 나요. 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백신 하는 농장이 한 곳 빼고는 이제 항체 검사를 할 때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지만 아이덱스 키트로 전부 다 음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농장은 폐사가 뭐 발생을 안 했다고 했는데 혹시 폐사가 좀 늘었다면 어느 구간에서 데미지가 좀 셌을까요? 이게 좀 제가 이제 경험한 케이스가 좀 다른 게 투사이트 농장이었고 그 자동사까지는 음성을 유지를 하고요. 비육사가 이제 외부에 있는 비육사가 양성 전환된 상황이라서 이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폐사 차이가 안 났어요. 그러니까 폐사율 차이는 아무래도 큰 돼지가 감염돼서 그런지 이제 증체율이 떨어지고 위축되는 건 있어도 폐사까지 진행되진 않아서 폐사율 자체 변화는 그때 당시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린 구간에 감염이 되면은 분명히 이제 아까 김성희 원장님이 발표하신 사례처럼 뭐 2배 이상 폐사가 늘어날 걸로 예상은 되고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백신 말고 후보돈의 순치를 위해서 저희가 위축돈이라든지 뭐 자돈이라든지 분변 태반 같은 거를 적용하는 경우가 PRS에 많은데 이런 방법이 마이코 쪽에는 적용이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논문에 따르면 6대 4라고 해요. 4마리의 음성돈을 감염시키기 위해서는 마이코를 6마리의 양성돈을 접촉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100% 양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음성보다 양성이 훨씬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PRRS도 우리가 안정화 농장들에서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많지는 않다 보니까 뭐 위축돈이라고 해서 순치해서 넣어주거나 또는 뭐 저산차 모돈의 태반이나 분배를 넣어주고 실제로 순치 재료를 뭐 한 2주간 적용한 뒤에 한 3, 4주 뒤에 체열해 보면 항체가 계속 음성인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저의 경우는. PRS도 안정한 농장에서는 그렇게 순치시키기가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마이코는 사실 더 어렵거든요. 감염시키기가.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을 하는 게 보다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마이코가 안정화되어 있는 농장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한지 그 부분도 또 질문이 나오셨는데요. 한번 강성준 수의사님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분기별로 정기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구간별로 다 뽑고 그다음에 번식돈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이제 MH에 대한 항체가 검사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평균적으로 보면은 항체가가 한 0.4에서 0.6 사이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은 보면은 기존에 있던 모돈들도 이 MH에 대해서 노출된 시간이 꽤 오래 지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후보돈이 펌프질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번식돈 내에서 순환이 또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판단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발표하실 때 그 마이코 컨트롤에서 음수로 매크로라이드 항생제 계통을 투약한다면 어떤 인터벌로 한 어느 정도 투약 주기로 하신 경험이 있을까요? 음수로 투약할 때는 좀 저희가 펄스 메디케이션 잘 하지는 않고요. 보통 한 5일 정도에서 7일 정도 사이로 투약을 하고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되는 것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중에 이제 후보돈 스위치 때 마이코플라즈마 백신을 2번 접종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렇게 저는 날카롭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계신 분들도 다 많이 동의하시겠지만 PRRS 바이러스보다
뭐 수백 배, 수천 배 큰 그런 미생물에 대해서 저희가 사독 백신으로 컨트롤한다라는 게 마이코플라즈마 백신 같은 경우에 그 효능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PCV2 백신에 비해서는 월등히 낮은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이러한 반복 접종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줘야지만이. 그래서 통제된 안정에서는 2번 정도, 그리고 통제되지 않아서 더 모돈을 이뮤나이즈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맥시멈 4번까지 추천을 드린다고 말씀드렸고, 이러한 부분들은 박멸 정책으로 가지 않고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 뭐 방패와 그 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또 문헌 찾아보고 자문을 얻으면서 좀 웃기도 했을 정도지만,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런 정도로까지 컨트롤을 해야지만이 그에 의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관계로 이걸로 그러면 Q&A 세션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고생해주신 우리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